예, 오늘도 이제 전에 예고드린 대로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 두 번째, 대방동에서 생각하는 남과 북의 첩보전과 공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박태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6.25 한국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남과 북의 분단이 결국 끔찍한 전쟁을 낳았고 그 전쟁의 흔적이 좀 아직도 우리 동네 동작구에도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이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이제 체결한 거고요. 근데 이후에도 이게 아까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뭐 계속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첩보전, 뭐 공작 이런 것도 막 벌였고요. 근데 묘하게 우리 동네가 또 그런 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방역 앞에 캠프 그레이라고 원래 미군 기지가 있었죠. 근데 이 미군 기지 터에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스페이스 살림 이 문화 공간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이 공간에서 미군의 첩보부대 502 군사정보단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영화 또 실미도 이 사건도 또 우리 동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실미도 사건 관련해서 보면 실미도 그 특수부대가 결국에는 실미도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대방동까지 왔었던 거잖아요. 거기 유한양행 앞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멈추는 이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 관련 사진도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박태균 교수님을 모시고 이 대방동에서 생각하는 남과 북의 첩보전과 공작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그 박태균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지난 2018년에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 경향신문에 그 연재를 좀 하셨었죠, 선생님. 네. 그걸 좀 저도 봤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미국도 한반도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첩보전도 했을 것 같고 뭐 이러저러한 공작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재해 주셨던 경향신문에 그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그 레너드 버치 맞죠? 무슨 영화 배우 누구랑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나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또 뽀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저는 그 연재하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어떤 대목이 좀 먼저 떠올랐냐 하면 그 이승만이 버치 중위를 하지 중장과 함께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라고 했던 그 대목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버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미군인데 위험한 공산주의자라고 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버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상당히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속도 위반으로 뭐 이렇게 티켓을 떼는 것도 나오고요. 술 먹고 차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인데 근데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군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야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 문서들에 의하면 하지 장군도 그렇고 버치는 당시 계급은 중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 공작을 하지가 맡겼죠. 버치한테 맡기면서 이제 이승만을 어떻게 하면 한국의 지도자가 안 되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뭐 공산주의자 가장 싫어하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버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버치가 당시 살고 있었던 신당동에 있는 집에서 열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승만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보다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더 나쁜 놈은 없을 테니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인을 구분하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버치 쪽의 정치 공작은 사실은 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주로 데리고 하는 거지만 당시 미군정 밑에 있었던 CI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첩보 공작들을 하는데 주로 뭐 공산주의자들을 신문한다든가 체포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단을 이용을 해서 관리하고 그렇죠. 운영하고. 공작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CIC 쪽하고 버치 쪽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서로 또. 네, 여기는 정치 고문단이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이제 CIC는 이제 방첩대 같은 이제 그런 조직인데 양쪽이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버치 쪽에서는 이승만 같은 세력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본 문서에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버치가 했던 얘기들이나 버치 문서들을 보면 오히려 CIC 쪽에서는 이승만 쪽을 좀 밀어주는 서로 약간 좀 다른 입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복잡했는가 보네요. 네. 근데 어쨌든 교수님의 글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버치의 문서 중에는 여운형과 김일성, 김두봉 사이에 오고 간 이 편지의 번역본도 있다. 네. 거기에는 미군정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목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뭘 충격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요. 네. 어떻게 파악했을까?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가 샜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여운형 측근 쪽에서 미군정에다가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정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미군정 쪽에서는 여운형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공작은 여운형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운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운형 선생이 이제 식민지 시기 때에 친일 활동을 뭘 했는가를 조사하러 일본에다가 조사관을 파견을 해요. 근데 조사관들이 쭉 조사하고 와서 결론이 이건 여운형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운형은 한국 최고의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거기 일본의 당시에 이제 총독부 관리 예전에 했던 총독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 신문한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운형은 부통령을 시키면 안 된다. 이 사람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이지.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군이 있고 소련군이 있고 좌우익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은 유일하게 여운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운형 선생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총독부 쪽의 고위 관리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예컨대 이제 한 가지 얘가 우각기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전범으로 기소가 됐다 취소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3년, 44년에 장개석을 만나러 중국을 갑니다.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전쟁을 더 확전 안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 때문에 전범 기소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갈 때 한국을 와가지고 여운형을 찾아요. 여운형 씨를 데리고 가겠다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임시정부 쪽에 여운형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임시정부는 국민당하고 가까운 관계고 중국국민당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부분들을 보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정말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밑에서 뭐 이 독립 전쟁을 하고 또 망명을 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 있다면 정치를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총독부와 정치를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이걸 중재해야 될 사람인데 사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여운형 선생이었죠.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 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여운형을 친일 행적을 밝혀내서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김규식과 여운형을 손잡게 하겠다. 예. 근데 김규식은 미군정의 입맛에 제일 맞는 사람입니다. 아. 첫 번째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예. 르녹 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규식 선생은 독립운동을 할 때 상해에서 상해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조선의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북경대학하고 후단대학 같은 데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뭐 7개 국어를 구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7개 국어, 7개 국어까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 프랑스어는 했기 때문에 예. 프랑스에서 그 평화조약 맺을 때 대표단의 일원으로 좀 파견이 됐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군정의 입장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치가 가지고 있었던 영어 편지들이 대부분이 편지나 메모가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여운형 아니면 김규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김규식 선생도 그렇고 일단 소통이 되는 거죠. 그 되게 예. 중요합니다. 소통이 그렇죠. 된다라는 예. 게. 예.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은 약간 여운형 선생은 약간의 중도 좌라고 한다 그러면 예. 김규식 예. 선생은 중도 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제일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또 미국하고 맞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협정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우익 세력들이 반탁으로 갔는데 예. 김규식 선생은 반탁을 안 갔어요. 예. 그렇다고 찬탁 쪽으로도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 사람이 좋은데 문제는 김규식 선생의 몸도 약하죠. 예.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천상 지식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우려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위에. 옆에 그게 있어야 여운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운형이 딱 암살 나가니까 김규식은 더 이상 미군정의 대안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애증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버치하고 약간 좀 다른 입장을 가진 쪽에서는 여운형을 평가하는 게 잘 도망 다닌다. 예. 미군정이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데 음. 꼭 미군정이 필요할 땐 안 나타나는 아이고. 거예요. 참. 그러니까 46년에 민주위원 할 때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하죠. 예. 그리고 오히려 조선공산당 쪽이 하는 민전 쪽으로 합류를 한단 말이에요. 예. 또 46년에 좌합작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만드는데 그때도 입법위원회 참석을 안 해요. 또 아. 그러니까 여운형은 참 잘 도망 다니는구나. 그게 이제 또 그쪽의 평가예요. 예. 근데 버치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면 이제 박헌영계하고 이제 네.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공작 내용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이거를 띄워놓는 것이 이제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어떤 음. 이 인기라는 예, 부분들이 좌파와 결합했을 때하고 중도 우파와 결합했을 때하고 예. 어느 쪽 힘을 더 강하게 해주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박헌영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쪽으로 오면 좋긴 한데 예. 완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애는 차라리 이 사람하고 부담스러운 게 또 있고 결별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 때는 여운형은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빠지고 근로인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네. 만드는 거죠. 예. 물론 아마 여운형 선생 입장에서도 박헌영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줄에도 서주고 그랬었다는데. 그랬나요? 예. 저는 그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뭐 북한에서 재혼한 사진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김일성이 꽃다발 들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축하한다고.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그 신탁 통치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다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좀 그 신탁 통치가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이제 가짜 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해방정국 그 시기에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런 엄청 그 신탁 통치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 네.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이상하게 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전국의 흐름을 그 바꿔놓은 그 아주 큰 사건이 신탁 통치. 그러니까 1945년 12월 말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그 결정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결정 중에 하나가 신탁 통치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오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신탁 통치를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소련은 소련만의 일국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 배우가 이제 이 진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박태균의 그 버치 보고서를 보면 이 이승만하고 긴밀했던 그 구펠로 대령이 그 오보 사건 직전에 미군정의 정치 고문으로 이제 초대되었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 이 오보 사건의 기획자가 이 구펠로 대령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소설이 되는 건데요. 역사는 소설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 구펠로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름이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이승만한테만 좋은 친구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까지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 학교 국사학과에 정용욱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역사비평에 쓰신 글인데, 그러니까 동경에서 나오는 보도에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게 있다.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실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동아일보에 실렸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좀 증명하시려고 한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배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똑똑하게 심오하게 이걸 통해서 한번 전국의 흐름을 바꿔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일 논란이 된 문제가 친일잔재 척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들어와가지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모든 정치인이 갔다가 친일잔재 척결 문제 때문에 좌파 쪽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모스크바 삼상협정에서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딱 발표되면서부터 친일파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찬탁 반탁 좌우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아일보 쪽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우연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우리 현대사에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 해방 전국에서 벌어진 미군정의 공작 정치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우리 동네 대방동에 있었던 그 502 군사정보단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철 1호선 대방역 맞은편에 이제 그 맞은편에 보면 여성 플라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큰 거.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스페이스 산림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저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복잡해요. 저 자리가 그 미군 이게 지도 그다음 이게 50년대 지도예요. 그렇구나. 여기 그레이라고 있네요. 저게 캠프 그레이. 그 위에 한강 건너는 여의도의 모습이고. 여의도 비행장이요. 그러네요. 그 캠프 그레이가 지금 보니까 좀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보다는 좀 많이 크네요. 그 대방동 바로 앞에 있는 부지 거기만 지금은 이제 캠프 그레이 부지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면 공군본부 있는 자리, 신길동이죠. 공군본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건너편 지금의 거기 경남 아파트인가 아마 그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도 캠프 그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캠프 그레이가 그 주한미군의 물류기지로 다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물류기지가 아니라 그거는 위장된 거고 그 안에는 대북 첩보 공작을 하는 그 502 군사정보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봤던 부분은 46년, 47년부터 미 공군이 운영하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책으로 나왔는데요. A King of Spy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파이의 왕이라는 책인데 그런 걸 봤어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스파이의 왕이라는 사람이 미 공군 소속으로 한국에 배치가 된 거예요. 배치돼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지내요. 그래서 58년인가 9년까지 여기 있다 갑니다. 그리고 또 한국
아이 하나를 또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키우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이제 기지는 오리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대방동에 있었던 첩보부대도 아주 비슷한 성격의 부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공군의 부대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첩보부대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대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초기에 했던 작업들이 주로 이 공산주의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하는 역할들을 초기에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남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한국전쟁 기간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기지를 알아내고요. 또 이 사람들을 북에 다시 파견을 합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북에 가면 북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작을 하기 쉬운 거죠. 예컨대 북에서 남에 파견한 공작원들이 60년대까지는 대부분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다가 이게 이제 간첩단 사건에 걸려가지고 동네 하나 아니면 집안 하나가 막 쑥대밭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당시에도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동이나 대방동 같은 데에 자기들 본부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기간에는 북한 연안에 있는 섬에다가 또 기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파견을 했다 파견을 다시 이 돌아오면은 데리고 오는 방식의 서해 쪽의 섬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대방동이라든가 오리동이라는 데에 그 부대 위치가 있는 게 한강을 이용하기 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작원들을 보내고 다시 받고 서해에 위치한 섬으로 가고 할 때는 한강에서 바로 배를 띄워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너편에 그 당시에는 서울의 공항이 여의도 공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자체도 이쪽에 잡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하고 오리동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50년대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망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가게에 가서 강도짓을 하다 또 걸리는 게 있고요. 근데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 체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특수부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문에 또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리동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킹 오브 스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비밀인데다가 철저하게 공작 자금들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게 대부분 저는 왜 공군 부대 소속이었는가 저는 그건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미 공군 소속들이죠. 그리고 그 부대 안에는 이제 한국군도 있고 주로 한국군입니다. 주로 한국군이고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조사하고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다시 또 보냈다가 첩보 활동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대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캠프 그레이에서 활동한 것하고 거의 성격이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1950년대 그때부터 이 대방동 수용소가 있었다. 그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이게 관리하고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뭐 언론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이제 미군이 주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이게 또 한미 관계가 좀 변화하면서 이 관계도 조금 더 뭐 수정되기도 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와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추세라는 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군이 그런 부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옛날 같은 규모로 하기 그럼요.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60년대가 되면 중앙정보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어떤 정보와 관련된 기관이 없을 때는 미국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중앙정보가 생긴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미군이
하기에는 예. 미군 숫자도 부족하고 예. 일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예.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가지고 하려는 그쵸. 것도 예. 제가 보면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예. 보니까 또 영화 공작 네, 그게 작년에 또 많이 히트를 쳤었잖아요. 네, 흑금성. 네, 네. 그럼 나오는데 흑금성도 여기 대방동에서 한동안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쪽이 네. 지금 이 뭐 한강변에 쭉 있는 뭐 대방동도 그렇고 아까 오류동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 쪽에도 어. 또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컨대 조봉암 선생이 그 처형당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게 양명산이라고 하는 이중간첩인데 예, 예. 이분도 미군 소속 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첩보부대. 예. 그래서 북한하고 무역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간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북한하고 무역을 했어요. 예, 예. 남쪽도 가난하고 북쪽도 가난하니까 서로 이제 없는 물품들을 하는데 올라갈 때 저쪽에서 갖다 달라는 게 있어요. 뭐 잡지를 갖다 달라든가 뭘 명단을 갖다 달라면 갖다 주는 거고요. 예. 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가면 거기서 뭐 좀 얻어와라. 그럼 또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조봉암 씨한테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이 요쪽에 한강변하고 인천 쪽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쩐 대방동 여기 부대에서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랄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네. 이런 사람들도 대방동에서 조사받았다 네.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김만철 씨 가족, 아, 김현희도 여기 있었다. 그거는 예. 최근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최근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80년대 최근까지도 이야기지. 예. 이쪽에 첩보부대가 쭉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 흑금성은 90년대 초반에 여기서 네. 근무했다라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80년대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는 어쨌든 미군 소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미군이 주도하는데 한미 네. 합동으로 이렇게 합동으로. 운영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주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음. 식의 여기 캠프레이 같은 경우는 네. 미군 기지 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레이가 훨씬 더 캠프 그레이가 훨씬 더 규모가 컸을 것이다. 아. 예. 오류동은 그 니콜스라는 사람 중심의 작은 부대였을 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근데 어쨌든 서로 연결이 돼 있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게 이제 영화 실미도 저 영화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긴 거의 처음인가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예. 최초로 그렇게 2003년에 나온 예. 영화인데 그렇죠. 최초로 1,000만 관객을 예. 돌파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예. 저희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에서도 초기에 저의 실미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이 실미도에서 탈출한 북파 부대 저 군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딱 멈췄던 그 데가 바로 이제 대방동에 있는 그 유한양행 그 건물 앞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총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딱 이제 사건이 멈추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 부대라는 게 이제 북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다라고 예. 하는데 약간의 저는 뭐 이거 어떻게 시차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그걸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시작 자체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68년에 있었던 121 사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게릴라들이 네. 이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예.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미국의 푸에블로라고 하는 아, 그렇죠. 예. 이 정보함이죠. 정보함. 예. 그 당시엔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정보함이 음. 적의 연안에 가서 이 듣는 거예요. 네. 무전이 어떤 무전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두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네. 문제는 푸에블로 이 호에 타고 있었던 네. 미군들이 북한의 생포가 된 거예요. 예. 예. 그쵸. 70명이 넘게 생포가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살아서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럼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 쪽에서는 첫 번째 푸에블로가 북한의 바다를 넘어왔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를 네. 납포하고 생포한 거는 자기들의 잘못이 없는 것이다. 예. 예. 니는 사과를 정당하다. 무조건 예. 사과를 해라. 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사과를 받아라. 음. 왜냐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음. 예. 근데 그 당시에 북한 신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청와대 습격 사건은 북한이 벌인 게 아니고 음. 예. 남쪽에 있는 박정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남쪽을 자발적으로. 예. 어. 남쪽 게릴라들이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납포된 미국의 선원들을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살려서 돌려보내라. 근데 박정희한테는 사과를 해라. 이러면 북한 쪽에서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를 소멸시킨 거죠. 예. 예. 그렇죠. 이게 마치 저 북한하고 북핵 협상할 때 예. 예. 94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김영삼 정부를 떨어뜨려 놓고 클린턴 행정부하고 김정일이 네. 직접 예. 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죠. 그렇죠. 화나죠. 우리 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네. 했는데 사과도 안 받고 거기다 회담을 하는데 북한하고 미국이 1대1 회담을 한 거예요. 예. 한국 정부를 거기다 끼워주지 않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음. 보복을 해야 되겠다. 네. 예.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겠죠. 보복을 예. 하려고. 예. 그래서 실제 문서에도 보면은 애들 풀겠다는 거예요. 북한 주요 지점에다가 애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 사람들은 뭐 다 죽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에 보복을 하겠다. 예. 근데 미국에서 큰일 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은 한참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 사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구정공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트 오펜시브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베트남에서도 정신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나중에 쓴 회고록을 보면 예. 68년에 자기를 제일 당황하게 한 사건은 푸에블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엉뚱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북한 쪽에다 보복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저희가 북한하고 외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외교할 때 북한이 이성적이길 바라는데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북한한테 저걸 풀면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한반도에서 네. 전면전이 생긴다. 그렇죠. 이러면 지금 베트남에서도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네.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70여 명의 생포된 해군은 둘째치고 예. 예. 한반도에 다시 한번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스라고 하는 특사를 보냅니다. 예. 사이러스 벤스라는 특사를 아.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예.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판 싸워요. 예. 근데 박정희가 우린 저도 보내겠다. 그 책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 예, 제가 예. 그 이제 우방과 제국에다 그걸 예. 써놨는데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정확히 미국이 한마디 합니다. 한국이 희생자일 때만 미국은 도와줄 수 있다. 한국이 먼저 공격을 하는 네. 거는 미국이 도와줄 수 없다.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미 청와대 습격 사건에서 북한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본인 희생. 예. 근데 맞대응하려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는데, 여기서 보복을 하면 이제 이건 전면전으로 갈 수가 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도와줄 수가 없다.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베트남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우린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을 빼겠다. 이게 사실은 다 마음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서로.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을 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예. 나중에 73년에 미군 나갈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나가도 우린 계속 있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돈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예. 그러고 대판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러스 벤스가 나중에 카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 돼요. 예. 카터 행정부 때 한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게 다 잘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였죠. 근데 예. 결국은
박정희 못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데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대의 효용도는 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미도에서 아. 탈출한 예, 사람들이 음식 제공도 무시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또 그렇게 벌어졌는데 처음에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예.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총을 들고 예. 버스를 탈취해서 온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예. 있을 수가 그것도 한두 명이 예. 탈영을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집단으로 저렇게 나오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장공비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그 버스 안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이게 무장공비 아닌 것 같더라. 예. 자기 뭐 얘기해 보니까 뭐 이거 자기하고 대화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예. 그게 언론에 또 나오게 되니까 예.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엔 또 군 특수부대 특수 범죄자 예.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린 거다. 또뭐 이렇게 또 이게요. 예. 이 60년대하고 70년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70년대에 유신 체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절대로 그 인터뷰가 신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60년대는 틈들이 좀 있었어요. 71년이니까 예. 어제 유신 전이니까 이게 그렇죠. 가능했다는 거고. 그 틈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그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도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거죠. 전문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유신 이전과 이후. 그럼요. 확실히 저는 구별해서 큰 그런 차이가 거죠. 있다고 예. 봐요. 그리고 그 사진이 그러네. 아이고. 이거는 이미 죽은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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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상황. 아. 저기 예전에 이게 유한양의 유한양의 건물이죠. 유한 네. 코퍼레이션. 예. 예. 아. 요게 지금 네. 지금 그 자리에 이제 실미도 사건 현장에서 이게 서울시가 설치한 거죠. 네. 이제는 좀 그래도 저렇게라도 공중에서 찍은 거네. 근데 사실 헬리콥터도 막 동원됐었고 저렇게 해서 그랬나 보네. 훈련을 시켜서 북쪽에 만약에 파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살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예. 어쨌든 지금도 뭐 그 전모는 다 밝혀져 있지 않은데 네. 북한 북파 공작원 네. 뭐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한 11,000명이 넘게 북으로 갔는데 그 중에 최소 7,726명은 못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니까. 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예.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온 사람도 네. 있다는 거죠. 3분의 2는 못 돌아왔고 네. 3분의 1 정도는 또 돌아왔다. 3분의 1이 들어오면 많이 돌아온 거죠. 그게 사실 예.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예. 얼마나 이 통제가 감시망이- 심한데요. 예. 일단 뭐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 데인데 거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봐요. 당연히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게 나온 예. 거네. 예. 기사가 무장공비라고 무장공비, 처음에 예, 21명. 얘기했었고 예, 경인가드에 그다음 또 기사를 보면 바뀌는 거죠. 예. 이게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고 다음 날 기사를 보면 저기 이게 군 특수범. 예, 네. 특수범 탈주 난동 네. 사건 상보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 예. 저기 이제 예. 높은 사람 만나려 했다. 예. 이런 예, 얘기 그쵸. 나오잖아요. 예.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예. 네. 하고 그렇게 군인들이 한 거니까. 탈출을 한 근데 거예요. 왜 이쪽으로 왔는가? 왜 네. 경인가도 얘기가 나오는가? 이게 네. 이제 음. 이 첩보부대라든가 이 부대들이 대방동, 오류동, 인천 예. 이렇게 가 있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 사실 이 한강백길이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그러면 그 첩보부대를 있는데 피해서 가야 좀 안 들키고 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야 오는 길이라는 예. 겁니다. 네. 인천에서 오는 길에 음. 제일 중요한 길로 온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오는 길이 사실은 그렇지. 그것밖에 없어요. 예. 경인가도라고 하는 그 아.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사람이 네. 한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천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거나 예. 서해로 나가는 제일 좋은 길이 사실 한강이라는 음. 거죠. 그리고 그러네. 말씀하신 네. 거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부대가 오는데 네. 아까 캠프 그레이 근무하던 그 미국 쪽의 특수부대 그쪽도 이제 특수팀이잖아요. 네. 이쪽이 저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총소리 들리면서 네. 바로 그 제임스 리라고 하는 한국계인 사람 그 사람이 달려가서 저 상황을 파악하고 네. 그걸 자기가 이렇게 수습했다 또 이렇게 증언하는 게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게 네. 핵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걸 쉽게 파악을 했다는 그런 점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갈등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제 여지껏 계속되었던 이런 그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네. 이제는 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자리 판치는 세상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종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북미 관계도 좀 더 진전이 돼서 이제 종전 선언이 정말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하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박태균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